안녕하십니까, 짱세월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카본스틸 대형관 용접을 할 겁니다. 촬영은 용접하고 나온 헬퍼 동생이 도와주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라 피해 유티를 실시합니다. 사실 첫 용접 포인트가 아닌데 42인치가 퍼스트가 되었네요. 유티는 슬러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버헤드 시작 구간의 갭이 1.5mm, 단차가 2mm 정도입니다. 왼손을 보시면 와이어를 막 밀어넣습니다. 뮤빙을 짤치면서 용융지를 개선 안으로 밀어넣는 일명 누른다라고 필드에서 표현을 합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백비드 전자세 눌러 떼우기 영상이 있습니다. 파이프 내부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갭이 넓고 와이어가 작아 보이지만 갭이 1mm 정도의 2.4파이 와이어를 사용해서 용접을 했습니다. 좁은 곳에서 넓은 곳을 보는 시각적 효과 때문에 반대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필드 용접하면서 좀 듣기 싫은 말이 중력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중력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너무 중력해서 새로운 용접하시는 분들이 중력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중력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쇳물, 금속이 높은 열에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된 쇠입니다. 용접에서 쇳물을 물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용접 연습과 일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용접의 원리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먼저 물에 대한 이해부터 해볼까요? 용접과 관련된 물의 성질입니다. 첫째,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 중력이죠. 둘째, 물은 힘이 작용해야 움직인다. 셋째, 물은 부유물이 섞이며 오염이 된다. 넷째, 물은 100도씨가 되며 끓는다. 다섯 번째, 물은 점성, 점도를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물은 얼명 고체 상태가 된다. 좁은 갭 용접 시 물의 요소 세 가지를 뺀다면 첫 번째, 중력을 무시합니다. 둘째, 불량 관련된 부유물입니다. 셋째, 각각의 와이어 강도입니다. 그럼 각각 요소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은 힘이 작용해야 움직인다.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릇에 담긴 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수압이라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럼 용접에서 센 물을 움직이려면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바로 아크열입니다. 아크의 힘은 전류 조절로 가능합니다. 용접에서 아크의 힘만 있을까요? 또 다른 힘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산소 절단과 가우징을 할 때 산소와 에어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티그 용접은 아크와 바로 알곤압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알곤의 압은 비철 용접 퍼지압과 토치압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전류를 높이고 토치압을 올리면 오버헤드 구간의 좁은 갭을 눌러서 백이 형성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전류만 높게 사용하여 와이어를 막 밀어넣어도 대부분 백비드가 오목, 즉 빨리거나 백비드 열폭이 커져서 백비드 끝이 언더컷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용접법은 누구에게나 배우지만 결국 원리를 모르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리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백이 형성시킨다고 하면 그림과 같이 와이어를 파이프 내부에 관통하여 와이어가 파이프 내부에서 용융질이 형성시키고 중력에 의해서 샘물이 아래로 내려와 백이 형성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와이어가 파이프 내부가 아닌 개선에서 공급한다면 대부분 전류의 힘만으로 밀어내려고 전류를 올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라는 개념 때문에 백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접은 대부분 백이 빨리거나 백비드가 언더컷이 발생하고 전류를 높일수록 백비드 열폭만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의 원리로는 오버헤드 구간의 좁은 갭의 형성은 어렵습니다. 수압이라는 아크의 힘 원리 말고 물의 다른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 물은 얼면 고체 상태가 된다는 두 가지 요소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원리를 알면 해결이 될까요? 둘째,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어오릅니다. 네,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어오릅니다. 샘물도 각 재질마다 녹는 점이 다릅니다. 이 원리는 용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고 각 재질마다 연결 방법과 넓고 좁은 갭 용접에서 이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셋째, 물은 얼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되지만 샘물을 식으면 고체 상태의 금속이 됩니다. 수압, 100도씨, 얼음, 정말 이러한 것이 용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의 이론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100도에 끓는다면 용접 와이어도 100도에 녹는다 가정을 해봅시다. 최초 녹는 점은 100도지만 용융지가 되면 140도라 가정하면 모재의 온도가 10도라 하면 처음 140도를 유지하다 모재와 만나면서 열이 분산되면서 80도가 됩니다. 그림과 같이 오버헤드 구간에 와이어를 공급하여 루트 용접을 시도해도 모재와 만나는 순간 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류를 높여도 열폭만 커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의 원리만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셋째, 물은 얼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된다. 이 원리를 알아야 오버헤드 구간의 백 형성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의 연못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겨울이 되어서 연못이 얼어버렸고 연못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이 얼음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되었으니 상태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다시 봄이 와서 연못에 얼음이 서서히 녹는다 가정을 합시다. 얼음이 다 녹은 연못에 다시 돌을 던져 볼까요? 당연히 돌이 연못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 연못이 용접에서는 용융풀 또는 용융지입니다. 용접도 연못과 같은 원리입니다. 얼음은 용융지, 돌은 용접 와이어입니다. 그림과 같이 오버헤드 좁은 구간에 전류를 높여 와이어를 공급해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용접 와이어를 공급을 해도 백 뒤로 형성되지 않고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들 여기서 막히게 되는 거죠. 연못처럼 전체 액체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백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만 높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완벽한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와이어와 개선도 같이 용융풀로 만들어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연못에 돌을 던져야 돌이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이론입니다. 개선면도 와이어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연못이 만들어지면 와이어를 공급하면 중력을 무시하고 백이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좁은 갭에 왜 백이 형성되지 않았는지 아셨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완벽히 녹은 연못은 돌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덜 녹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은 어느까지만 내려가게 되는 거죠. 12인치 카본입니다. 오버헤드 스타트 구간이 갭이 1.5에서 1mm입니다. 1mm라도 오버헤드 구간의 백이 두툼하게 잘 나왔습니다. 백비드 폭만큼 와이어가 공급이 되었다는 증거이죠. 만약 와이어가 공급이 안됐다면 RC 백발림이나 UC 언더컷 또는 IP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버티컬 구간인데 연결부 구간은 넓고 아래쪽은 단차가 심합니다. 피더비에서 갭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관사가 그라인더로 칼집을 내놓은 상태였죠. 갭이 좁은 상태에서 단차가 있으면 누르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 개선면이 안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왼쪽을 녹여 샘물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좁은 갭에서는 개선면이 들어간 쪽에 와이어를 대고 완전히 융합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와이어를 개선 가운데 두고 단차진 곳을 용접하게 된다면 개선이 나온 쪽과 들어간 쪽의 열의 분배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간 쪽에 개선이 녹지 않거나 또는 녹더라도 샘물이 부족해 언더컷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갭이 2mm 이상이면 개선이 나온 쪽에 와이어를 대고 들어간 쪽으로 밀어주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접 와이어가 간통이 된다면 단차진, 즉 들어간 쪽 개선면에 와이어를 대고 나온 쪽 개선면으로 붙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백 형성 방법입니다. 만약에 좁은 갭의 나온 쪽 개선면에 와이어를 대고 융합시킨 후 들어간 쪽으로 샘물을 공급을 한다면 보는 시야는 반드시 용접부 앞에서 들어간 쪽 개선면을 보면서 용접을 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이죠. 그림이 보듯이 오른쪽의 개선면을 보면서 용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단차진 곳에 부드럽게 용접이 되었고 저는 단차진 곳에 와이어를 대고 완전히 융합 후 나온 쪽 개선면에 붙이는 식으로 용접을 했습니다. 위빙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전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들어간 쪽에 와이어를 대고 완전히 융합 후 왼쪽 나온 곳에 살짝만 붙이는 식으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전류로 왼쪽에 머물게 된다면 함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백 형성의 요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위빙폭과 피치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른다는 표현을 하는 용접은 좁은 갭에 용융지를 눌러서 백이 형성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자리에 계속 와이어를 공급하게 된다면 백 형성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백 형성의 조건 중 위빙폭과 피치폭으로 백 높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버헤드 구간에 위빙폭이 커지면 개선면의 열 영향부가 커지고 많아지게 되어 백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아래 보기 구간의 넓은 용접부에 적합한 위빙폭이 되겠죠. 오버헤드 구간의 위빙폭은 그림과 같이 좁은 위빙폭으로 개선면을 녹여야 높은 백비드 형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은 아래 보기 구간, 오른쪽은 오버헤드 구간에 적합한 위빙폭이 되는 거죠. 만약 단차진 파이프를 용접을 한다면 오른쪽이 들어간 쪽, 왼쪽이 나온 쪽이라면 용융지를 오른쪽에서 만들어 왼쪽으로 살짝 붙이는 식으로 용접을 합니다. 이 방법은 들어간 쪽 개선을 완벽히 녹이고 공급하는 용융지와 한 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처럼 개선 끝만 살짝 짤치는 위빙 방법은 좁은 갭에 적합한 위빙 방법입니다. 전류가 높은데 위빙폭이 커지면
그만큼 와이어 공급도 배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전류가 높지 않다면 앞에서 언급한 완벽한 연못이 되도록 제자리에서 흔들어주면서 와이어가 들어가도록 개선을 다 녹여줄 때까지 기다렸다 전진해야 합니다. 와이어가 들어가는 건 다들 아시죠? 와이어 송송송. 그리고 톤스텐은 최대한 뾰족하게 갈아야 합니다. 왜냐면 아크볼을 작게 만들어 열이 개선 가운데로 집중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버헤드 구간을 한번 보시죠. 갭은 좁고 단단해지는데 백비드는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린처럼 백이 형성되었는데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되네요. 그리고 반대편 버티컬 구간입니다. 아래 보기 구간입니다. 포패스까지 위빙을 하고 나머지는 그리기로 용접을 마무리했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브롤도 많이 들어가고 그라인더로 파낸다고 고생해서 턴스텐을 최대한 짧게 잡고 세라믹을 모재에 붙여서 그렸네요. 다행히 PAUT도 통과는 되었습니다. 이날 너무 힘들었네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퇴근한 용접사들인데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 (1부에서는) 용접에 대한 원리, 2부에는 용접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